패잔병으로 전쟁터에서 귀가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고 수탉마저 그저 수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울고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시인 한스 밴더의 기과를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의 전문을 들어볼까요? 귀가 한스 밴더. 적의 군복을 입고 큼직한 군화를 신고 어느 가을날에 낙엽 얼룩진 길을 걸어 너는 집으로 간다. 날카롭게 우는 수탉은 내 기쁨을 멈추게 하고 지친 발목은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만든다. 말없이 서 있는 새로 만든 문 앞. 한스 밴더의 기가 독일어 제목으로는 하임 쿰프터입니다. 하임은 영어의 홈에 해당되겠죠. 이것을 우리말로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대체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기국, 기향, 기환, 기가. 근데 시의 내용과 관련시켜서 본다면 기가가 맞습니다. 기존 번역을 보니까 기향이라고 했는데 기향보다는 기가가 좋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패잔병의 참담한 기향 혹은 기가를 주된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한국어 역본을 들어보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 조금 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시인이거든요. 그 간단하게 소개부터 하겠어요. 한스 밴더는 시인이면서 소설가입니다. 1919년 우리나라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독일의 시골 마을 식당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도해지로 가서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도 유명한 대학 다녔습니다. 학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갔다. 언제? 제2차 세계대전 때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 학병으로 참전을 했는데 뭐 대부분 학병들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히틀러가 전장으로 보내니까 보내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와 전쟁을 했는데요. 그때 독일은 러시아만 전쟁을 한 거 아니고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거의 안에 유럽의 전 나라와 싸우다시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격렬한 전쟁이 러시아와 전쟁을 했습니다. 굉장히 참혹하고 상호 간에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입었었죠. 결국은 처음에는 전세가 독일 쪽이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서 결국 러시아의 스탈린이 독일의 히틀러를 누르고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옛날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왔을 때 러시아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유럽 최강의 부대인 나폴레옹 부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을 러시아에서는 조국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대하소설, 또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을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일종의 역사소설이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독일과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은 더 큰 전쟁이라고 해서 더 많은 인명이나 국토가 유린된 아주 더 큰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독일과의 2차 대전을 조국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조국 대전쟁이라고 합니다. 더 큰 전쟁이다. 그 러시아는 하여튼 근대에 하여튼 큰 전쟁 두 번을 겪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 조국전쟁, 히틀러와의 전쟁, 조국 대전쟁. 그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니까 전세가, 그때 독일 병사들은 안 죽고 살아가면 다행이다, 포로가 되어도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독일 병사들은 미군 포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일단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으니까 또 먹는 것도 챙겨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군의 포로가 되면 아주 참혹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스 밴드는 러시아 군의 포로가 되었다. 1945년에서 1949년 4년 동안 러시아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노동하고 하는 거 보면 뭐 엄청나게 이제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4년 만에 자기가 폐잔병으로 귀환을 했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도해지로 나갔겠죠. 영화관 매표원으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림을 꾸리면서 살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관의 표 파는 사람으로. 그러다가 문해지 편집장을 하게 되는데요. 1954년부터 1980년까지 그러니까 26년 동안 문해지 편집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문해지 편집장을 하면 뭐 그다지 않아요. 별로 알아주지 않지만 문화 강국인 외국에서는 굉장히 안해요. 그 문해지 편집장을 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습니다. 무슨 뭐 주간은 더 하고요. 어떤 출판사 주간, 문해지 편집장은 상당히 안해요. 권한도 강하고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26년 동안 문해지 편집장을 하면서 틈틈이 대학 강의도 하고요. 아카데미 회원이 됐다 하거든요. 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술론 회원이란 의미이겠는데 1급 작가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카데미 회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스 밴드는 전후 세대의 독일 전후 세대의 반전 작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전후 작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벨 문학상도 받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대표적인 전후 작가의 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스 밴드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강의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한스 밴드를 해서 저자 목록을 어떻게 나오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일단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이 사람이 20세기에 번역된 책은 없어요. 21세기 돌아와서 한 3편이 눈에 들어옵니다. 늑대가 돌아온다 하는 소설집이 2003년에 지금부터 19년 전이네요. 번역이 되었고 또 그리고 소설집 내 동생이라고 하는 소설집이 2006년에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2011년에 원하는 음식 어떤 번역으로는 음식의 갈망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원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이 장편 소설이 번역되었다. 일단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목록에 의하면 3편의 소설집과 장편 소설이 번역되었다. 모두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번역되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근데 요 원하는 음식은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포로 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할 수가 있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품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게요. 적의 군복을 입고 이때 적은 러시아군입니다. 큼직한 군화를 신고 어느 가을날에 낙엽 얼룩진 길을 걸어 너는 집으로 간다. 이때 너는 나이거든요. 나를 너로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면 지나치게 그 감정에 매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시조에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레에 홀로 앉아 그 잘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그 시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일성호가는 어디서 날라리 소리는 피리 소리 날라리 소리 그리고 태평소 소리는 남의 애를 끝나니 남이 바로 자신이거든요. 나의 애를 끝나니 하지 않고 남의 애를 애 하는 것은 간장이거든요. 그래서 애간장이라고 합니다. 이 단장의 슬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슬픈 상태를 단장이라고 합니다. 애를 끊는다. 그래서 남의 애를 끝나니 자기로 하여금 이 태평소 소리가 날라리 소리가 아주 슬픔에 잠기게 한다.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키니까 남이 되는 거죠. 이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 대부분 한 3분의 2는 남이고 한 3분의 1은 나의 애를 끝나니 이렇게 된 텍스트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남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를 객관화시킨 것이다. 여기서도 나를 너라고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우는 수탉은 집에 딱 오니까 수탉이 막 우는 거야. 막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꼭 껴갖고 우는 게 아니고 아주 날카로울 겁니다. 왜?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이죠. 수상한 사람이라고 수상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그 낯섦을 경계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수탉이 우는 거예요. 짐승들은 다 그렇죠.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는 소리를 냅니다. 개가 개 짖는 소리를 내는 것. 까치가 머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누가 새를 갖다가 새머리라고 합니까? 새도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언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새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개, 까치, 수탉 이런 것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들은 자기 영역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개는 개 짖는 소리를 내고 수탉은 날카롭게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내고 까치는 막 하는 오도방정을 들죠. 우리 속담에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하는 말은 까치가 그 마을 입구에서 나무에 있다가 낯선 사람이 오면 막 지저대거든요. 이 까치가 지지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오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오니까 조심해라 하면서 막 오도방정 떨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담에 까치가 울면 손님 온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날카롭게 우는 수탉은 내 기쁨을 그러니까 나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을 멈추게 하고 자 이걸 보니까 다른 역본을 보니까 바람 속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인덴 WAND 반트 이 반트가 벽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왜 바람으로 했을까? 그 바람은 아니야 독일어로 WIND 영어하고 스펠이 같네요. 빈트 이 반트를 빈트로 이렇게 잘못 오인해서 생긴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문이 오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날카롭게 우는 수탉은 내 기쁨을 백 앞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백은 한계를 뜻하니까 끝을 뜻하니까 날카롭게 우는 수탉은 나의 기쁨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번역이 아니겠느냐. 제가 독일어도 잘 모르고 하지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지친 발목은 다른 역본에 의하면 이게 복사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복사뼈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를 보니까 복사뼈도 되고 발목 관절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복사뼈보다는 발목 관절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친 발목은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만든다. 이렇게 해야 좀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기존 역본은 아픈 복사뼈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친 발목은 발목 관절은 내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날카롭게 우는 수탉할 때 날카롭게 지친 발목 할 때 지친 이것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마 그냥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단어들입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말없이 써 있는 새로 만든 문 앞. 자기는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말없이 서 있는 침묵하고 있는 새로 만든 문짝 앞에서 그러니까 이 문도 보니까 옛날에 한 6년 전에 자기가 전쟁터에 참가하기 전에 모습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기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지금 이게 내 집 맞나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가족들이 우리 집을 팔고 딴 데로 도시로 이사 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집 맞나 하고 의심을 품습니다. 잘못 알고 내 집인 줄 알고 문 열고 들어갔다가 이게 낭패를 당하기 쉽죠. 수상한 사람이 침입을 했으니까 옛날에 이게 내 집인데요. 이렇게 한들 안에 의심이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말없이 서 있는 침묵하고 있는 새로 만든 문 앞에서 나는 지금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안에. 이게 안에 팔린 집인지 원래 내 집인지 한 6년 지났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여튼 패잔병으로 전쟁터에서 귀가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고 수탉마저 안에 수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울고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 아주 착잡한 복잡한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 시에서 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의 행간 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전쟁이 가져다 둔 참혹함, 이런 것들이 지금 행간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반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을 일으키고 교착 상태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스 밴드, 전후 작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인 한스 밴드의 시 귀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귀가 한스 밴더. 적의 군복을 입고 큼직한 군화를 신고 어느 가을날에 낙엽 얼룩진 길을 걸어 너는 집으로 간다. 날카롭게 우는 수탉은 내 기쁨을 멈추게 하고 지친 발목은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만든다. 말없이 서 있는 새로 만든 문 앞.